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영혼이 평안하듯이 그대가 모든 면에서 평안하고 또 건강하기를 빕니다. 참여 예수님, 김대우 보세 신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너무 다행입니다. 네. 벌써 이 프로그램이 마지막 시간이 되었어요. 이 마지막 여정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여기까지 잘 올 수 있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하늘에 우리 성인 성녀들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모두 다 건강하게 이 프로그램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성녀 카타리나의 정구를 청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 성령님, 제 마음에 오시어 당신의 힘으로 저의 마음을 참 하느님이신 당신께 이끄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저를 받아주소서. 저를 모든 악한 생각에서 보호하시며 어떤 고통도 가벼운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당신의 지극히 너그러운 사랑으로 저를 뜨겁게 하시고 불타게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저의 하느님이여, 모든 어려움에서 저를 도우소서. 사랑이신 그리스도님, 사랑이신 그리스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오늘은 신비롭다 26번째 이야기는 시처럼, 영화처럼 내 인생의 르네상스입니다. 제목이 근사합니까? 네, 머리 2번 넘겨도 되겠죠? 네, 수미상관법이라고 첫 번째 강의 때 제가 알려드렸던 제스처인데 기억하십니까? 네. 여러분, 르네상스라는 말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재생, 다시 태어남, 뭐 이런 뜻이 그 단어 자체에 담긴 뜻입니다. 원래 이제 이 르네상스는 불어 발음이고요, 리나시멘토라고 하죠, 이태리 발음으로. 근데 여기서 리가 다시고 나쉐레라는 동사가 태어나다는 동사. 그러니까 뭐요? 리나시멘토니까 다시 태어나다, 이런 겁니다.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르네상스, 저는 여기서 이제 르네상스 불어 발음으로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발음하니까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14세기부터 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났던 문해 부흥 운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문학과 사상, 예술을 되살리는 그런 시대 현상이자 정신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되살아날 수 있는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그것을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로부터 온 겁니다. 그때의 예술품, 그때의 문학들, 그죠? 이 그때의 어떤 정신들을 다시 가져오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인본주의가 이제 드러난 거죠. 여러분이 뭐 르네상스 하면 쉽게 신 중심에서 뭐 인간 중심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걸로 뭐 다 말할 수는 없고, 그죠? 그 이후에는 그럼 뭐 그 전에는 인간을 중시 여기지 않았냐? 아니에요. 대학이 출현했던 11세기부터 그 대학에서는 인간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데요. 그렇게 다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하튼 요점은 중세에서 근대로 가는 그 시기에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고, 잊고 지냈던 그 과거의 보석들, 아주 오래전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그 보석들을 이 묻어둔 보석 상자에서 꺼냈다는 것에 좀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14세기부터 16세기 찬란했던 르네상스가 현재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뤄나가는 힌트를 제가 어디서 얻겠다? 시와 영화에서 얻겠다. 좀 몽상가적인 뭐 그런 느낌이 나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아주 피부적으로 좀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목을 시처럼 영화처럼 내 인생의 르네상스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네마 천국,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시네마 천국 아세요? 그 이외에도 새로운 시네마 천국 또 나왔었죠, 그죠? 그 누오바라고 그랬나요? 누오바 시네마 파라디소 이렇게 좀 나왔을 겁니다. 근데 저는 1988년도에 개봉한 시네마 천국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의 그 영화인데요. 그 다음에 1989년도에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죠. 그리고 뭐 수많은 상을 받았고 특별히 지난 7월에 타계한 엔니오 모리코네 그 영화 음악 거장, 그죠? 그분 아시죠? 그분의 그 음악, 그 영화 음악을 담당했죠. 여기 러브 테마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메인 테마. 자, 여기 이 포스터를 보시면 이 영화가 뭐에 대한 영화라는 게 딱 극명하게 드러나요. 뭐예요? 영화를 어떤 화두로 삼아서 그것을 매개로 해서 사람들 간의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게 분명합니다. 주인공은 누구예요? 딱 봐도 알프레도 아저씨하고 토토. 토토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토토가 복사를 썼어요. 그래서 장례식 때 주인 신부님 따라갔다가 알프레도 아저씨가 지나가니까 자기가 알프레도 아저씨랑 친해져가지고 영화를 보고 싶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다리 아프다고 그냥 쓰러진 거야. 이 꼬마가 꾀를 부린 거지. 그래서 뭐예요? 알프레도 아저씨 자전거에 타고 가는 그 모습입니다. 자, 저 두 사람이 주인공이죠. 자, 이 영화의 줄거리는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토토는 전쟁을, 저게 제2차 세계대전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아버지를 잃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여동생하고 함께 살아가는데 이 토토가 영화를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그 알프레도 아저씨는 어떤 사람이면 저 영사기를 기수 영사 기사예요. 영사기를 돌릴 줄 아는 기사지.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마을의 중심쯤에 이 극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화를 이제 상영을 했던 그게 아마도 유일하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아주 그 일반 시민들에게는 아주 주요 어떤 여가 활동 중에 하나였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 이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가톨릭 신부님이 본당 신부님이 검열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선정적인 장면이나 너무 폭력적인 장면 뭐요? 커트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필름을 자른 게 있겠지. 그것도 이제 토토가 재미있게 보죠. 그런데 어찌해서 토토랑 알프레도 아저씨랑 아주 친하게 돼요. 그러면서 토토가 알프레도 아저씨한테 너무 배우고 싶은 거야, 영사 기술을. 그런데 그 마음이 간절하게 통해서 그런지 알프레도 아저씨가 알려줘요. 그리고 또 영화는 좀 진행이 되다가 청년이 된 토토는 뭐예요? 알프레도 아저씨를 도와주죠. 그 정도까지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알프레도 아저씨가 화상으로 시력을 잃자 토토가 맡아서 이제 하게 되는 그 사이사이에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서 세 가지 장면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인데요. 이 장면이 뭐냐면요. 이 극장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여기 이제 여기 극장 아니고요. 극장 안에 인기가 많다 보니까 좌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자를 가져와서 나 좀 들어보내 주시오. 그리고 바깥에 있는데 도대체가 할 수가 없으니까 토토가 저거 도와주자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알프레도 아저씨가 이 영사기에 있는 요거 그 어떤 반사경 같은 건지 그것을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뭐야? 그 상을 바깥에 있는 광장의 벽으로 건물 벽으로 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테라스가 있잖아요, 집에. 거기에 지금 화면에 지금 뭐예요? 영화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기서 영화를 관람하게 되는 이 장면입니다. 정말 기발하죠. 그때 이 알프레도 아저씨가 토토가 저 사람도 어떻게 하냐고 막 이렇게 도와주자고 막 그럴 때 알프레도 아저씨가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러면 수리 마수리 그러면서 영사기 요구를 딱 돌립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그 상을 딱 이렇게 빼줄 때 바깥에서 이렇게 맺히잖아요. 그때 엔니오 모리코네 그 사운드트랙이 나오잖아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거 아시죠? 화내지 마시고요. 직접 보면 감동이 와요. 그때 토토가 알프레도 아저씨한테 이렇게 말해요. 알프레도 아저씨가 저렇게 해줬잖아. 그러니까 뭐요? 알프레도 정말 멋져요. 브라보 알프레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태리 말로는 사실은 저 사람이 나이가 많아도 친하잖아요. 그러면 너라고 불러도 돼. 예, 저도 그게 좋아요. 그걸 뚜를 던진다고 그래요. 뚜, 너에게 뚜를 줘도 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토토하고 알프레도 아저씨 나이 차가 많이 나지만 친구처럼 알프레도 브라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고. 그래서 둘이 두 사람. 자, 제가 왜 이 장면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며 기쁨을 줄 때 살아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기쁨을 줄 때 우리는 살아가는 의미가 있다. 저는 제 인생에 아주 영향을 많이 줬던 드라마가 있어요. 이 드라마를 넘어서는 드라마는 지금까지 없어요. 바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봤던 여명의 눈동자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TV를 보는 것을 제한을 주셨는데 여명의 눈동자만은 볼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다 같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10회, 극 중에 10회가 있는데 그때 여기에 이제 윤여옥이라는 우리 여인이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가서 정말 가진 고생을 다하고 임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이판까지 이제 끌려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장아림이라는 이 위생병을 만나게 돼요. 근데 조선인이죠. 근데 장아림이 이 윤여옥의 여옥이가 아이를 지키려는 그 마음을 보죠. 그리고 정성껏 도와줍니다. 어떻게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그때 이 윤여옥이 이렇게 장아림에게 묻습니다. 하림에게 묻습니다. 왜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하림이가 그런 질문을 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냥 고맙다고 할지 알거나 그러지. 그래서 하림이 이렇게 이 대사를 잘 들어보세요. 그저 해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사람이란 건 자기 힘으로 남한테 해줄 수 있을 때 살맛이 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말과 비슷하죠? 사람이란 건 자기 힘으로 남한테 해줄 수 있을 때 뭐라고요? 살 맛이 나는 거다. 여러분의 인생의 르네상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면서 그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여러분 인생이 르네상스인 거예요. 14세기에서 16세기가 그랬던 겁니다. 토토와 알프레도 아저씨가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이 영화의 두 번째 장면. 자, 이 장면인데 이제 그 토토가 그 여름에 야외 상영을 나가요. 바닷가 근처에. 이게 여름날이라 이제 어떤 특집이겠죠. 그래서 이 바닷가에 영화관을 이렇게 마련해 놓고 이제 야외에서 이렇게 영화를 스크린에, 이게 이제 영화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진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게 스크린 영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는 여기 너무 인상적인 게 여기 옆에 배를 끌고 와서 배 위에서 영화를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박수. 신부님 저거 왜 저걸 얘기하시나? 저는 바닷가에 배를 띄워놓고 저렇게 영화를 관람하는 거 이 영화의 명장면입니다. 저는 바다에 띄워 영화를 보는 낭만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르네상스다. 그뿐입니다, 그냥. 그뿐이에요, 그냥. 사실 이 바닷가에서 이 영화 상영을 할 때 기계가 전자동이 아니니까 토토가 계속 돌려요. 이 상영기를 돌리는데 이때 토토는 사랑하는 엘레나, 한눈에 반한 엘레나와 헤어져 있죠. 그러면서 근데 그쪽 집안에서 토토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상사병에 걸려 있어, 지금 못 보고. 그래가지고 보고 싶어서 기진맥진해가지고 저기 바닷가 근처에서 쓰러져 있었는데 그때 폭우가 쏟아집니다. 근데 그 폭우와 함께 누가 와요? 엘레나가 와서
토토에게 키스하죠. 이게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기까지만 할게요. 네. 자, 세 번째. 이 영화의 세 번째. 자, 이 장면 보면 알프레도 아저씨 이미 제가 화재 때문에 이 시력을 잃었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토토가 그 군대를 갔다 와서 마을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새로운 영사기사는 왔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엘레나는 떠났고, 자기가 군대 간다고 소식을 전했을 때 몇 시까지 나온다고 엘레나가 그랬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떠나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제 로마로 떠나서 영화 공부를 하고 막 이제 이렇게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저 뒤에 있는 건 엄마랑 여동생, 그죠? 근데 이 떠날 때 알프레도 아저씨가 토토에게 해주는 대사가 있어요. 이 대사를 여러분께 잠깐 들려드립니다. 절대 돌아오지 마. 우리 생각도 하지 마. 돌아보지 말고 편지도 쓰지 말고 향수병 따위는 너에게 없는 거야. 우리 모두를 잊어야 해.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여러분, 알프레도 아저씨가 토토를 강하게, 그죠? 마음 굳건히 갖고 미래를 개척하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이 이제 또 중요해요. 무엇을 하든 그것을 사랑해. 처음에 극장에 왔을 때처럼, 영사기를 만지던 때처럼 무엇을 하든 그것을 사랑해. 처음에 극장에 왔을 때, 영사기를 만지던 때처럼, 처음처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렇게 토토는 시칠리아 지안칼리, 그 마을이 지안칼리예요. 토토가 저 마을이, 그 마을을 떠나 로마로 향했고 세월이 흘러 아주 성공한 영화 감독이 됩니다. 그래서였을까 마지막 알프레도 아저씨는 장례식에 올 토토를 위해 선물을 남겨놓습니다. 그것은 옛날 신부님께서 검열을 하면서 잘라놓은 그 필름, 키스신 필름들이에요. 이 영화 필름통을 받아서 나중에 로마로 다시 장례식 끝난 다음에 돌아가서 그것을 이제 직원에게 시켜서 이제 혼자 영화관에서 보죠. 그때 필름이 돌아가는 다 그 잘려진 그 키스신만 나오잖아요. 그때 중년이 된 그 토토는 뭐라 감동할 수 없는 표정으로 그걸 바라보죠. 그죠? 그러면서 이 영화가 끝납니다. 기억나시죠? 바로 이 장면이죠. 이 장면을 제가 한번, 이 휘네 이태리 말로 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 키스신이죠. 이 신앙 강좌에서 이거 나와도 되나요? 그리고 이 중년의 토토가 바라보는, 이 영화를 바라보는, 그래서 시네마 천국의 엔딩 장면인데, 시네마 천국에서 이 천국이란 뭔가, 그 해답은 뭐예요? 이거다. 저는 그렇게 이 영화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진짜 말해주고 싶은 인생의 르네상스, 첫 번째는 영화를 보고 싶어하는 이의 마음을 헤아려서 광장벽으로 영상을 상영해주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줄 수 있다면, 그에게 기쁨을 전해줄 수 있다면 내 인생의 르네상스는 시작된다. 두 번째, 바다 위에 배를 띄워서 영화를 볼 수 있는 낭만이 있다면, 우리 삶에 그런 낭만이 있다면 르네상스는 이미 시작되었다. 셋째,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사랑해. 첫 마음으로. 알프레도 아저씨가 떠나는 토토에게 해준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혹시 이제 다시 현직에 돌아가서, 안식년이 끝나고 현직에 돌아가서 주연이 맡겨준 일을, 그걸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제 인생의 르네상스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는 일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을 사랑하지 말고 억지로 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걸 사랑해야죠. 그러려면 하는 일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토토의 극중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살바토레 디 비타입니다. 이게 토토가 군대 가서 관등 성명을 할 때 나옵니다.
살바토레는 구원자고 니는 영어의 오브니까 뭐뭐의 그다음에 비타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뜻이 뭐예요? 생명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왜 감독이 토토의 이름을 살바토레 디 비타 생명의 구원자로 했을까? 저는 이게 계속 머리에 남는 거예요. 뭘까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얻은 건 뭐냐면 살바토레 디 비타 생명의 구원자는 알프레도 아저씨와 우정을 맺었을 때 생명의 구원자 이름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알레나와의 사랑에서 그렇게 사랑이 그걸 첫사랑에 가지고 그 진한 뭐가 있잖아요. 그 상사병이 채워졌을 때, 그러니까 완전 그 자기가 정말 원하던 완전한 사랑을 이루었을 때 생명의 구원자 그 이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토토가 영화 상영기를 돌릴 때 가장 신나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자신의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보람을 느낄 때 생명의 구원자라는 이름을 실현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 영화를 봤습니다. 즉 사랑과 우정을 써내려갈 때, 내 삶에 써내려갈 때 그 이름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것도 영화입니다. 패터슨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2016년 미국에서 개봉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화는 제 인생 영화입니다. 네. 5위 안에 꼽히는. 네. 네, 이 영화는 그 짐 자무시 감독의 그런 유명한 그 독립 영화계 아주 유명한 그런 감독인데요.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이냐면 패터슨 시에 사는 요 남자 이름이 패터슨이에요. 패터슨 23번이라고 적혀 있는 버스 드라이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의 직업은 뭐예요? 버스 드라이버. 예.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의 원래의 이름은 아담 드라이버예요. 진짜 이름이요. 영어로. 실제 이름이. 그걸 맞췄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극 중에서 직업은 뭐예요? 버스 드라이버예요. 그런데 패터슨 시에 사는 패터슨 23번 버스 드라이버예요. 재밌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규칙적이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일어나는 시간도 비슷하고 퇴근하는 시간도 비슷하고. 그런데 그 빈 시간, 여가 시간에 항상 뭐를 해요? 시를 씁니다. 그에게는 로라라는 아주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고요. 자, 이제 이 얘기가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재밌겠죠? 자, 이 영화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매일 반복이 돼요. 왜냐하면 아침에 나갔다가 드라이버 이렇게 노선을 돌고 점심 먹었다가 또 노선을 돌고 퇴근해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산책시키고 펍에 갔다가 돌아와. 또 아침에 일어났다 뭐예요? 버스 일하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시를 쓰는 패터슨과 그의 가족에 대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이 영화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일상, 반복적인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복적인 일상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다채롭습니다. 반복적이라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 뭐예요? 아주 다채롭게 변화돼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시가 있는 거예요. 시가. 패터슨은 지루할 법한 그런 반복적인 일상을 차분히 따라 걸으면서 그의 그런 패턴은 마치 시의 음율같이 음율이 반복이잖아요. 반복이지만 시를 살려냅니다. 제가 본 시각에서 이 영화의 몇 가지 메시지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일상의 작고 소박한 무엇 때문에 시가 쓰여진다. 일상의 작고 소박한 무엇인가 때문에 시가 쓰여진다. 자, 이것은 아침에 시리얼을 먹을 때 아침에 혼자 일어나잖아요. 그럼 아내는 이제 자더라도 혼자 시리얼을 먹을 때 그 옆에 있는 성냥꽉이에요. 예, 이게 오하이오 블루TV예요. 이 성냥깍이에요. 근데 이게 시리얼을 먹으면서 이 성냥깍을 보면서 시를 쓰는 거야. 영감이 일부러 시를 쓰려고 그런 게 아니야. 시를 어디 써요?
도서관에서 아주 근사한 데서 촛불을 켜놓고 뭐예요? 클래식을 들으면서 시를 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시리얼을 먹다가 블루팁 성냥각을 보고 시를 쓴다는 거예요. 한번 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근데 그 시 이름이 뭐예요? 사랑의 시예요. 러브 포엠. 예. 요즘 우리가 좋아하는 제품은 오하이오 블루팁 성냥이다. 전에는 다이아몬드 제품을 좋아했지만 그건 우리가 오하이오 블루팁 성냥을 발견하기 전이었다. 훌륭하게 꾸민 견고한 작은 상자들로 짙고 옅은 푸른색과 흰색 로고는 확성기 모양으로 쓰여 있어 마치 세상에 더 크게 외치려는 것 같다. 여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냥이 있어요. 4cm 매끈한 소나무 막대는 머리에 거친 포도색 모자를 쓰고 차분하고도 격렬하게 이 모든 걸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 불꽃은 당신이 내게 주었던 것. 이 뒤로 좀 더 있는데 제가 좀만 잘랐어요. 여러분 이것만 딱 봐도 어떻게 성냥각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 예, 여기 블루티 여기 열게 보이는 거 있죠? 예, 다시 보면 이 확성기 모양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야. 이해돼요? 이게 소나무 건데 여기 파란색 모자를 썼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거는? 관찰, 그지? 관찰을, 일상을 관찰한 거죠, 그죠? 예. 근데 이게 그래서 사랑의 시가 되는 거예요. 뭐가요? 블루팁 그 성냥각이. 여기서 이 모든 걸 뭐라고요? 당신에게 드리는데 그게 사랑이겠지. 그런데 뭐예요? 그 불꽃은 그 사랑의 불꽃은 이미 당신이 나에게 주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시에 그의 이제 시들이 계속 나와요. 이 영화에. 그 시에 보면 저렇게 블루팁 성냥각 또 다른 공간, 왜냐하면 자기가 그 시를 쓰던 지하실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박, 펌킨이라고. 근데 이거는 그 영어권에서는 사랑스러운 아내들 그리고 연인들에게 쓰는 말이기도 하대요. 펌킨 그러면 좀 이게 좀 귀엽고 좀 아담하고 뭐 그런가 봐요. 그래서 펌킨, 호박이라는 거는 아내를 위해서 헌정시고, 그 여간 등등등등 일상에서 자주 마주하는 물건이나 공간, 사람을 주제로 해서 시를 쓴다는 거예요. 그럼 예술로 승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는 초월적인 그 세계의 그 모래사장에서 사금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어렵지 않다는 거야. 여러분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시는 일상의 소재를 일상의 말로 사랑하는 이에게 들려주는 음율 내지 노래가 아닐까. 머리가 아닌 영감으로, 논리가 아닌 마음의 언어로 쓰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내 인생의 르네상스란 반복적인 일상이 반복되지만 반복적인 일상이에요. 내가 보면 늘 맨날 똑같아. 내 인생은 맨날 왜 이래? 이렇게 되지만 거기에 다양성의 음율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 머리가 아닌 뭐라고? 영감으로 해야 된다. 논리가 아닌 뭐라고? 마음의 언어로 써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둘째, 시는 개방과 사랑에서 출발한다. 이 퇴근하는 길에 패터슨은 어린 아이, 저 소녀를 만나요. 근데 저 소녀가 시를 씁니다. 그래서 자기도 비밀 노트에 시를 쓴대요. 그러니까 서로 통했잖아. 그래서 시를 들려줍니다. 저 소녀가. 그 시가 어떤 시냐면 물이 떨어진다라는 시야. 제가 몇 구절만 들려줄게요. 물이 떨어진다. 밝은 하늘에서 머리칼처럼 떨어진다. 우리 지붕 위로 떨어진다. 엄마 위로, 내 머리 위로 떨어진다. 사람들은 이걸 비라고 부른다. 그래서 좀 뭐가 이 느낌이 있죠. 제가 몇 구절은 생략했어요. 그러니까 패터슨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어린 소녀에게 야, 그게 뭐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름다운 시야. 정말 beautiful. 아름다워. 물이 떨어진다. 내 머리칼처럼 떨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고맙다라고 이렇게 감상평을 해줍니다. 패터슨이, 저 어른이. 처음 보는 어린아이와 뭐로 교감을 한 거예요? 시로 교감을 한 거예요. 저 첫 번째 본당 사목할 때, 저 떠날 때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저한테 시를 써줬어요. 근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녀가 이럽니다. 에밀리 디킨슨 좋아하세요? 혹시 이렇게 물어봐요, 패터슨이. 유명한 시인이거든요.
1800년 후반대요. 그런데 이 패터슨이 뭐라고 그러냐면 좋아하는 작가야. 그러니까 이 소녀가 멋져요. 에밀리 디킨슨 좋아하는 버스기사. 이렇게 얘기해줘. 그러면 서로 헤어집니다. 뭐라고요? 에밀리 디킨슨을 좋아하는 버스기사. 아이들과 개방되어 시를 나누고 교류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르네상스를 사는 거예요. 열려진 가슴 속으로 얼마나 많은 흥미진진한 삶의 영감들이 몰아서 저에게 다가오겠습니까? 그 소재들이 저에게 찾아오겠습니까? 이제 아내 로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패터슨은 이 영화의 처음 중간 끝까지 관통하는 게 아내에 대한 사랑이에요. 근데 이 아내는 남편하고 되게 달라요. 규칙적이지도 않고 좀 특이해요. 그리고 맨날 집 안에 있는 뭐 가구나 뭐 소품들을 변화시켜요. 그냥 남편이 들어올 때마다 뭐예요? 집이 조금씩 변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군요. 그리고 패터슨은 규칙적이고 성실하지만 아내는 변덕도 심하고 늘 꿈꾸는 사람처럼 보여요. 좀 몽상가처럼. 그래서 짐 자무시 감독은 한 영화 매체에서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 부부의 공통점이 있다면 자신의 삶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는 점이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며 특히 여기 상대방에게 변화를 요구하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너무도 다르지만 그 차이를 뭐라고요? 인정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게 짐 자무시 감독이 신의 20일 그 칸 스페셜에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자, 근데 영화를 보면 갑자기 이 아내가 컨트리 가수가 되겠다고 해서 갑자기 기타를 사고 나오기도 하고 그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는데 불러주기도 하고 컵케이크를 판다고 해서 컵케이크를 만들기도 하고 하여튼간 그리고 뭐 소품을 다 바꿔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요. 하얀색하고 검은색만 있는 걸로. 심지어 뭐예요? 남편 여기 이것도. 그리고 뭐예요? 컨트리 할 때 그 기타도 뭐예요? 까만색 하얀색. 좀 특이하죠? 근데 남편이 되게 사랑하고 인정해 줍니다. 네, 이 영화에서 아주 보면 재밌죠? 그리고 여보, 저 커튼 어때? 그러니까 패터슨이 뭐야? 다 똑같잖아.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Very good. 잘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괜찮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원들이 다 크기가 다르네. 이렇게까지. 더 재밌는 거 컵케이크도 하얗고 까매요. 재밌죠? 네. 심지어 옷도요? 영감의 원천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아내가 이 패터슨 자기 남편의 시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꼭 복사를 해뒀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날 컵케이크를 팔고 와서 대성공을 거두죠.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우리 외식하자고 영화도 보자고 이렇게 나가요. 근데 돌아왔는데 저 집에서 키우던 애완견, 아내의 애완견이죠 사실. 그 애완견이 마빈이에요 이름이. 그 마빈이 그 시 적은 그 귀한 시를 적어놓은 패터슨의 공책을 다 물어 뜯어가지고 갈기갈기 다 찢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사라져 버려요. 돌아와서 아내가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절망하고 그 패터슨도 진짜 지금 상실감에 빠져 있겠죠. 근데 그때 패터슨이 저 개를 당장 없애버리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내가 되게 걱정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내가 사실 마빈도 지하실로 쫓아냈어요. 너를 이제 여기 우리 집에 어디 지하실로 내려가 이렇게 했다고. 굉장히 큰 희생이죠, 그죠? 예. 근데 남편을 이렇게 위로할 때 패터슨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낱말일 뿐이야. 무리에 쓴. 이렇게. 뭐야? 이 대답도 시처럼 하네. 근데 그의 직업은 뭐라고요? 버스 드라이버. 전 여기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미안해야 하는 아내는 위안을 받죠. 그냥 낱말일 뿐이야. 무리에 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괜찮아. 맞지? 이때 제 마음속에서 빛나는 번쩍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시란 종이 위에 적혀진 글자들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새겨진 사랑이구나. 패터슨은 뭐야? 아내에 대한 사랑이 새겨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본 펍에서 실연당한 흑인 남자가 있는데 그 흑인 남자가 패터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이 없는데 다른 게 다 무슨 소용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실연당한 한 남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아끼던 시집도 다 사라져도 당신 로라 당신만 있으면 괜찮은 거야. 이런 얘기죠. 내 인생의 르네상스. 사랑은 무리에 쓰지 말고 뭐예요? 자, 그래서 이 다음 화면을 보면 이게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패터슨이 이제 그래도 상실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산책을 하다가 공원에 앉아 있는데 한 일본인이 다가와요. 근데 저 일본인은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라는 그 유명한 시인의 팬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라는 시인이 저 패터슨 씨 출신이에요. 일상의 소재를 가지고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본인은 패터슨에게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 패터슨이 굉장히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시인들을 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에게 공책을 하나 선물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때론 텅 빈 페이지가 가장 많은 가능성을 선사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패터슨은 고맙다고 하고 그 공책을 펼쳐서 이제 다시 시를 씁니다. 그 시가 뭐냐면 더 라인, 한 소절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께 잠깐 들려드릴게요. 흘러간 노래가 있다. 할아버지가 부르시던 옛날 노래에는 이런 질문이 있다. 아니면 차라리 물고기가 될래? 같은 노래에 노새와 돼지로 단어만 바꾼 같은 질문이 있다. 그런데 종종 내 머릿속에 맴도는 소절은 물고기 부분이다. 딱 그 한 소절만 차라리 물고기가 될래? 마치 노래의 나머지는 노래 속에 없어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해돼요? 우리가 어떤 노래를 유명한 노래, 근데 그 한 소절만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소절 때문에 그 노래가 전체인 것처럼 생각될 때 있죠. 그리고 그 소절이 가장 거기에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거면 나머지는 없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 영화의 마지막이에요. 노래의 대부분을 다 잊고 한 소절만 남아 있더라도 그 노래가 그대로 내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한 소절이라는 시가 그럼 말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것은 패터슨이 정성스럽게 쓴 시, 그것이 담긴 그 노트가 그 마빈에 의해서 다 물어 뜯겨져서 가루가 돼 버릴지라도 한 소절만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소절은 뭐냐면 아내가 패터슨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패터슨 자신이 아내에게 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한 소절만 있다면 뭐예요? 나머지는 뭐라고요? 마치 노래의 나머지는 노래 속에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뭐예요? 낱말일 뿐이야. 무리에 쓴 이 대사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사람에게 건네는 사랑입니다. 시란 일상을 소중히 다루고 곱고 순수한 마음이, 그 마음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낸다. 그게 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음율이, 그게 맨날 똑같고 그냥 그저 그렇다 하더라도 음율이 들어가게 되면 시가 될 수 있다. 오늘의 음율은 늘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일상에서 그 소박한 그런 소재들이나 소박한 영감들에 의해서 내 반복적인 일상은 항상 뭐예요? 새롭게 되고 다채롭게 됩니다. 거기 은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가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르네상스도 펼쳐진다. 그리고 그 시의 가장 중요한 주제 한 소절은 뭐다? 사랑이다. 자,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를 얘기하겠습니다. 2019년 작년 가을은 저 정신없이 바빴어요. 정말 바빴던 것 같아요. 학교 일정과 외부 강의 일정, 또 안신령 준비, 또 학기 마무리 등 정말 바빴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켜면 이 답을 보내지 못한 문자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재중 통화도 항상 한 5통 이상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죠.
읽지 못한 메일, 또 보내지도 못한 메일도 많고, 연락한다면서 잊어버리기도 일쑤였고, 당시 저는 그야말로 하루 24시간이 더도 말고 25시간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1시간만 더 있으면 하겠는 거예요. 미뤄진 일 1시간에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잠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몸도 말라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름답게 물든 단풍 구경은커녕 바깥 구경도 제대로 못했다고요. 늘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또 뭐 이렇게 시간 되면 나가고 막 그런 거죠. 언제 상과들의 가을이 찾아왔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을 누리지도 또 벗삼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 행복할 리가 있나? 늘 분주히 돌아다니며 일하지만 정작 저는 그 순간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계절을 살아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부 강의가 있어서 급하게 시동을 걸고 책가방과 핸드폰을 챙기고 또 커피를 이렇게 물고 차 시동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바쁜 거죠. 핸드폰을 들고 커피를 물고 차 시동을 걸었다고요. 이게 바쁜 거지. 그래서 이제 대학교 그 진입로를 따라서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어젯밤에 이제 세찬 바람이 불어서 이제 그 붉은색 그런 단풍 나무까지도 이제 떨어졌고 특히 은행잎들이 겹겹이 이렇게 쌓일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은행잎들이 쌓여진 그 진입로 거기 그 길을 내가 차로 이렇게 밟으면서 가기가 그렇게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 가을을 그 은행잎들 사이를 제가 좀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바쁜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순간 걸었다고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쌓여서 바람이 세게 불었거든요. 아주. 내 인생의 르네상스였습니다. 잠시 멈추어 낙엽이 쌓인 거리를 걷는 것. 여러분 하셨나요? 이번 가을에? 자연이 물들 때 당신도 물들면 내 인생의 르네상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시를 썼습니다. 오늘 시가 좀 많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 시를 들려드립니다. 제목은 가을을 붙잡았다. 크릉크릉 부르릉 시동을 걸고 커피를 물었다. 핸드폰 울림을 잡으며 급하게 핸들을 돌렸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선 시퍼런 숙제들. 만나야 할 사람, 답해야 할 메일, 써야 할 원고, 잘라야 할 긴 머리. 시간이 없었던 건 아닌데 창밖은 가을이 한창이다. 가로수길로 들어서자 내달리기가 미안타. 어젯밤 불어온 세찬 바람 때문일까. 붉은빛 단풍나무가지가 통째로 떨어지고 노란 은행잎들이 겹겹이 쌓였다. 바쁜 마음을 잠시 세우고 차에서 내렸다. 흘러가는 가을을 밟았다. 단풍나무와 은행잎들을 주워 조수석 바닥에 깔아놓았다. 누가 오면 가을을 붙잡았다고 하리라. 너무 빨리 가버려 당신에게 주려고 그랬다고 하련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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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십니까? 네. 여러분 계절에 물들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꼭 돌아보시고 때로는 멈추어서 은행잎들이 쌓인 단풍잎이 쌓인 곳을 사랑하는 사람과 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르네상스가 펼쳐질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에필로그입니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강의는 그 첫 번째 부분, 첫 번째 이야기 시네마 천국은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패터슨이라는 영화는 일상에 대한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을 붙잡는 이야기는 일상에서 자연 안에 물든 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주가 돌아가는 게 신비스럽잖아요. 이거 어디서 나왔던 거예요? 첫 번째 강의 때 이 프로그램은 3가지 키워드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일상. 두 번째 뭐예요? 관계. 세 번째 뭐예요? 신비. 네. 이게 억지로 맞힌 건 아니에요.
이 키워드를 하나로 묶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사실은 저는 내가 영화 감독이라면 1부부터 26부까지 장편 드라마를 맞추는데 그 주제가 있어야겠다. 클라이막스도 있고. 그래서 이 전체에 저는 이 강의라도 장편 드라마를 제가 만드는 사람처럼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하는 이것은 사랑이라는 주제입니다. 진부하다면 어쩔 수 없고요. 이 프로그램은 지난 4월에 구체적으로 기획되었고 5월 말에 녹화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녹화입니다. 방황하던 저에게 해야 할 일을 제안해 주시고 정신없던 정신을 붙들어 주신 평화방송 우리 성미카엘 PD님, 류 스테파노 PD님과 제작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막막한 시기에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소중한 의미들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송 강의를 준비하면서 시청자 여러분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따뜻한 강의를 준비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 때 제가 받았던 종합 선물 세트가 떠올랐어요. 그거 귀했잖아요. 그런데 귀한 손님이 오면 항상 뭐예요? 종합 선물 세트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 선물 세트를 받으면 기분도 좋고 열어보면 더 기분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뭐예요? 큰 과자, 작은 과자, 그 다음에 뭐예요? 껌, 사탕, 카라멜, 재미난 거 그냥 잔뜩 있어요. 그런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이 강의는 그래서 감성과 영성이라고 쓰여진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강의의 지론은 쉽고 재미있어야 한다. 진리는 쉽고 단순하며 행복한 삶은 경쾌하다. 이게 제 지론입니다. 이 지론을 구현하기 위해서 영화, 음악, 미술, 철학, 신학 분야의 짧은 지식들을 제가 영성적인 관점에서 채색을 다시 해서 종합 선물 세트에 담았습니다. 괜찮았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동안 정말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느님께서 허락하실 때 다시 만납시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정말 혼란스럽고 캄캄할 때, 그리고 이 방송 강의 처음 망설일 때 제가 걸어야 할 길을 비춰준 시가 있습니다. 에밀리 디킨슨의 만약 내가라는 시를 들려드리면서 이 종합 선물 세트를 마지막 포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 내가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만약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쓰다듬어 줄 수 있다면, 혹은 고통 하나를 가라앉힐 수 있다면, 혹은 기진맥진 지친 한 마리 울새를 둥지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 강의 들으면서 제 영혼이 굉장히 맑고 깨끗해지고 이뻐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무심코 지나가는 일상 속에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신부님 말씀 들으면서 감동 내지는 기쁨, 그저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일기장을 선물 받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일기장을 어느 때라도 펼쳐봤을 때 이 말씀 속에 같이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강의 때문에 좀 삶을 보는 데 있어서 되게
사랑스럽게 좀 보게 됐어요, 좀. 너무나 항상 감동이었고요. 항상 가슴이 촉촉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신비롭다는 우리 모두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평화방송과 신부님과 함께한 이 시간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신비로운 하루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